하룻밤 사이에 미국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United States 펜타곤이 발칵 brought the 뒤집혔죠. world's War II and knitted 충격적인 together 사실이 previously 폭로됐기 disconnected and 때문인데요. sometimes hostile nations 러시아 into an 극동 프로젝트의 informal global 열쇠를 쥔 consortium 나라는 exchanging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20년간 설계한 북극 전략이 전면 철회된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한 겁니까? 그건 돈도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 대신 신뢰를 남겼고 계약 대신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이름이 바로 의리였습니다. 그 한 줄의 신념이 미국의 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25년 전 5만 달러의 선택이 350조의 제국을 뒤흔든 겁니다. 이제 그 답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왜 러시아와 손잡으려 할까요? 350조짜리 프로젝트를 놓고요.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제가 평생 무시했던 단어 하나를요. 의리. 고작 5만 달러짜리 감상이 350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존 포프스, 워싱턴의 전략가입니다. 지난 30년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고위 관료로 일했죠. 지금은 허드슨 연구소에서 전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백악관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그 건물을 바라보며 확신했죠. 우리가 세계를 이끈다고요. 특히 한국은 말입니다.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우리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였으니까요. 6.25 전쟁 때를 기억하십니까? 3만 6천 명이 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저 먼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죠.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피로 세운 나라라는 확신이 생긴 게요. 그 이후 한국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열어줬고 기술을 나눠줬죠. 그들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조선소를 세웠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각했죠. 이건 우리 덕분이라고요. IMF 때도 그랬습니다. 1997년 말이었죠. 한국 경제가 무너질 때 우리가 구제했습니다. 물론 대가는 있었어요. 그들의 은행을 우리가 가졌고 시장을 더 열게 했죠. 저는 그걸 공정한 거래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살려줬으니 당연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머릿속 한국의 정의는 명확했습니다. 동맹, 아닙니다. 그건 너무 대등한 표현이죠. 한국은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었어요. 마치 훌륭하게 성장한 학생 같은 거였죠. 우리가 가르쳤고 그들이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금도 그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찍힌 흑백 사진이죠. 미군들이 한국 땅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없었다면 저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의 북한처럼 됐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은 춥죠. 하지만 저는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컴퓨터를 켰죠. 작성 중이던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스트래티지였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 전략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직접 쓴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자산이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 30년을 바쳤어요. 단순한 문장 같지만 그 안에 제 모든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투자였고 따라서 그 이익은 미국의 국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눈치를 보지 않더군요.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350조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던데요. 처음엔 웃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무슨 프로젝트, 허풍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보고서를 읽으면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극동 개발이라는 게 생각보다 구체적이더군요. 북극 항로를 통하면 유럽까지 25일이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이 쇠빙 LNG선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조 가능 국가 대한민국, 독점적 지위. 이 문장이 제 눈을 멈추게 했어요. 독점, 한국이 즉각 국방부 기술분석팀에 교차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독일은요? 일본은요? 우리는요? 제가 물었죠.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관리 가능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저의 허락도 없이 독점적 변수가 됐다는 겁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짜증이 났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저는 가장 혐오합니다. 모든 걸 계산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제 일인데요. 한국이 우리 손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하필 한국을 찾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죠. 논리적인 약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마 뒷돈이 오갔겠거니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거래엔 항상 숨은 대가가 있는 법이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뜻밖이었습니다. 1998년이라는 오래된 기록이었어요. 러시아 경제 위기 때였죠. 루블화가 폭락하고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든 서방 기업들이 손절하고 도망쳤어요.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돈이 안 되면 떠나는 게 비즈니스죠. 그런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남았더군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심지어 정부 지원이 끊긴 볼쇼이 극장에 5만 달러를 후원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걸 의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의리, 고작 5만 달러짜리 감상주의가 비즈니스 변수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저는 평생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이익과 손실로 판단했어요. 감정 같은 건 계산식에 넣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비이성적인 선택이 지금 350조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제가 아는 논리가 아니었어요. 제 계산식에 오류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틀린 건 그들이었습니다. 제가 틀릴 리 없죠.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고 수많은 국가들을 분석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만든 나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저는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자산이다. 이 문장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들의 줄은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어요. 성공한 학생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줘야 하죠.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는다고요? 우리가 허락할 리 없습니다. 압박하면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IMF 때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요. 제 세계는 완벽하고 견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덕분에 존재하고 하지만 지금 고백합니다. 저는 모든 걸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무너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50조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숫자일 뿐이었어요.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허풍에 가까워 보였죠. 전쟁으로 경제가 휘청이는 나라가 무슨 350조짜리 프로젝트를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 쌓여 들어왔습니다. 극동 개발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시베리아 동쪽 끝 지역이죠. 그곳엔 가스전과 유전이 널려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개발할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발전소도 없고 도로도 없고 항만도 제대로 된 게 없었죠. 그래서 푸틴이 새로운 루트를 생각해낸 겁니다. 북극 항로였어요. 얼음을 깨고 가는 길이죠. 이 루트를 쓰면 유럽까지 25일이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보름 이상 빠른 거예요. 물류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더군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마음먹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며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때 그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핵심 기술 부분이었어요. 쇠빙 LNG선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얼음을 깨며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라고 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니 일반 배와는 차원이 다르다더군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건조 가능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현재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죠. 뭔가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독점이라고요? 한국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조선 기술이라면 일본이 있고 독일이 있죠. 우리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점적 지위라니 이건 과장된 보고서가 분명했어요. 즉각 국방부 산하기술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교차 검증을 지시했죠. 독일의 조선소는 어떤지 일본은 가능한지 우리 미국의 기술력은 어느 수준인지 모든 걸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틀 뒤 답변이 왔습니다. 기술분석팀장이 직접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곤란한 소식을 전해야 할 때의 얼굴이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품질은 우수하지만 건조 속도가 느렸어요. 한 척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으나 단가가 너무 높았죠. 게다가 납기를 맞추는데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분석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은 싸긴 하지만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죠. 특히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쇠빙선은 품질이 생명인데 중국 조선소는 그 기준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쇠퇴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군함은 만들지만 상업용 선박 기술은 한참 뒤처져 있다고 했습니다. 쇠빙, LNG선 같은 특수 선박은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다더군요. 그럼 결국 한국뿐이라는 겁니까? 분석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품질과 속도와 가격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게다가 세계 최초로 쇠빙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이 있다더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독점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관리, 우리 허락도 없이 말이죠. 기분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조소는 사라졌어요. 의심으로 바뀌었죠. 정말 한국만 가능한 건가? 우리가 놓친 게 뭔가? 하지만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엔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한국을 키웠는데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까? 조선 기술 하나쯤이야 했는데 그게 전략적 무기가 됐다는 거죠. 이건 제 계산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저는 가장 혐오합니다. 모든 걸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제 일인데요. 한국이 우리 손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50조라는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독점이라는 단어였죠. 한국이 러시아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전략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에요.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당장 한국 조선소들을 압박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기술 유출 가능성을 따지든 안보 문제를 제기하든 뭐든 좋으니 저들이 러시아와 손잡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했죠. 보좌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이미 한국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저들이 독자 개발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막을 명분이 없다더군요.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명분 같은 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 통제 밖에서 독자적인 힘을 키워왔고 이제 그게 전략 무기가 된 겁니다. 제가 학생이라고 여겼던 나라가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변함없는 권력의 상징이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통제한다고 믿었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건 아닐까요? 북극 지도를 펼쳤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가 보였어요. 그 위로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죠. 북극 항로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여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는 문제였어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러시아는 유럽과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 통제 밖에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되는 거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하필 한국을 신뢰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어요. 기술력만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예요. 돈이 오갔거나 비밀 협상이 있었거나 우리가 모르는 거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아는 세계의 룰이니까요. 모든 거래엔 숨은 대가가 있고 국가 간 신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익만 있을 뿐이죠.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분명 그런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추적했어요. 무역 데이터를 보고 투자 내역을 확인했죠. 뭔가 수상한 흐름을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오래된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8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 경제 위기 때였죠.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거래 내역이 아니었어요. 뒷돈 기록도 아니었죠. 그저 낡은 신문 기사와 감사 편지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지만 읽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죠. 저는 그 파일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요. 파일 속 기록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던 그 시절의 문서들이었죠. 루블화 폭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세기의 충격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워싱턴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었죠.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각국의 기업들이 손실을 보며 철수했죠. 데이터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의 철수 시점이 거의 동일했어요. 루블화가 반토막 나자마자 떠났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하니까요. 비즈니스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 명단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철수 일정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삼성이라는 이름 옆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잔류 결정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잔류요? 모두가 도망칠 때 남았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남는 건 자살 행위죠. 분명 기록이 잘못됐을 거예요. 하지만 추가 자료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삼성의 러시아 공장이 계속 가동됐다는 문서들이었어요. 직원들도 그대로 유지했죠. 심지어 현지 채용을 늘렸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왜 남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어요. 분명 숨겨진 계산이 있을 겁니다. 루블화 폭락으로 땅값이라도 쌌나요? 아니면 러시아 정부와 비밀 협상이 있었나요? 반드시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볼쇼이 극장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세계를 이끄는 발레와 오페라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문을 닫을 뻔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정부 지원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죠. 그 밑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5만 달러를 후원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5만 달러요? 그게 전부입니까? 경제위기 상황에서 5만 달러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5만 달러였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 규모로 보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죠. 광고비로 쓰기에도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볼쇼이 극장을 살렸다는 겁니까? 러시아 언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반응들이 기록돼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나왔죠. 우리의 문화적 자산을 외국 기업이 지켜줬다며 감사 편지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요? 감사 편지요? 고작 5만 달러예요? 이건 감상적인 과장 아닙니까?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죠. 하지만 계속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 감사장을 보냈다는 기록도 나왔어요. 볼쇼이 극장 측은 삼성을 영원한 후원자로 명명했죠. 심지어 극장 로비에 감사 명패를 걸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5만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타이밍이었죠.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손을 내밀었다는 그 행동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저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계산이에요. 이익과 손실로 판단해야 하죠. 감정을 넣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평생 배운 원칙이었어요. 삼성의 선택은 비이성적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쇠빙선 기술은 최근에 완성된 겁니다. 1998년엔 그런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삼성이 러시아에 남은 건 기술 거래가 아니었죠. 미래의 이익을 계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삼성 내부 회의록 같은 게 있을까 싶었어요.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숨겨진 전략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온 건 단순한 성명서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전략 보고서도 없고 손익 분석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겠다는 선언뿐이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영 방식입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이 감정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분명 우리가 모르는 뒷거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습니다. 뇌물 기록도 없고 비밀 계약서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남았다는 겁니까? 순수하게 의리만으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리라는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로열티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죠. 계산식에 넣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저는 평생 이런 변수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러시아 반응들을 계속 읽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삼성 제품이 러시아에서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건 그 덕분이라고 했죠. 데이터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에서 10년 넘게 브랜드 1위를 유지했어요. 전쟁 중인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광고를 안 해도 사람들이 찾는다는 겁니다. 숫자를 계산해봤습니다. 5만 달러를 투자해서 25년간 브랜드 1위를 유지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조 단위일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경이적인 수치죠.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만약 삼성이 이걸 계산하고 남은 거라면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봐선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남았을 뿐이죠. 계산 없이 행동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이건 제가 아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예측 가능해야 해요. 투자하면 수익이 나오고 위험을 감수하면 대가를 받죠.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엄청났죠. 5만 달러가 25년 뒤 350조 프로젝트의 열쇠가 됐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우연일 거예요. 러시아가 삼성을 선택한 건 기술 때문이지 의리 때문이 아니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러시아는 명확하게 선택했어요. 기술력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도 있었는데 한국을 택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 볼쇼이 극장 기사를 봤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한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를 잊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그게 러시아 문화라고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라는 겁니까? 미국은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명확한 조건과 대가가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다른 방식인 거예요. 관계를 보고 과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했던 것들이 실은 중요한 변수였다는 겁니까? 감정이요? 의리요? 이런 게 국제관계를 움직인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압박했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계약을 내밀었지만 한국은 의리를 지켰죠. 그리고 25년 뒤 그 선택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5만 달러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작 그 돈이 이렇게 큰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였죠.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어요. 제가 비웃었던 감상주의가 실은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현재죠. 저는 그 낡은 기록들을 덮었습니다. 의린이, 감산이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봤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책상 위엔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맹국 반도체 통제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문서였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우리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붉은 펜으로 밑줄 그은 문장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직접 표시한 핵심 전략이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끼였어요.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였죠. 공장을 짓게 하고 투자를 쏟아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였어요. 밑줄 친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53조 원 규모의 공장 설비와 핵심 기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기술을 빼내는 거죠. 명확한 전략이었습니다. 7조를 주고 53조를 가져오는 겁니다. 투자 대비 7배가 넘는 수익이에요. 게다가 핵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 우리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 같은 건 필요 없죠. 냉정하게 계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 국익을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기록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모두가 떠날 때 남았던 회사 말입니다. 5만 달러를 내밀었던 그 선택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27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다른 시대죠. 비즈니스 세계에선 과거의 의리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이익이에요. 하지만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그때 삼성은 5만 달러를 줬어요.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요. 반면 우리는 지금 7조를 내밀며 53조를 뺏으려 합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약탈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부정했습니다. 이건 전략이에요.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죠. 기술 패권을 쥐려면 수단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중국이 가져갈 거예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이 정리돼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경계해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죠.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전략이 말이에요. 한국을 다시 우리 통제 아래 두어야 합니다. 기술을 빼내고 의존도를 높이는 거죠. 그게 우리 국익이에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추가 메모를 적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었거든요. 볼쇼이 극장 앞에 선 삼성 로고였습니다. 5만 달러라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평생 기억했어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그 기억이 350조 프로젝트로 돌아왔죠. 반면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7조를 주며 53조를 요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믿고 투자했는데 우리는 그걸 빼앗으려 하죠. 25년 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기억할까요? 배신이라고 부르겠죠.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배신이요. 저는 지금 배신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을 등쳐먹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부정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국익을 위한 선택이죠.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미 한 번 당했다는 걸요. IMF 때 말입니다. 우리가 구제한다며 접근했지만 실제론 은행을 빼앗았죠. 시장을 강제로 열게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도움을 준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거였어요. 한국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거였죠. 저는 그게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라 약탈이었어요. 위기를 이용한 강탈이었죠. 우리는 그걸 전략이라고 불렀지만 한국 사람들은 배신이라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려는 겁니까? 7조라는 미끼로 53조를 낚으려는 거예요. 같은 수법을 반복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두 개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왼쪽엔 그때 삼성이 있었어요. 모두가 도망칠 때 5만 달러를 내밀며 남았던 모습이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죠. 그냥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엔 지금 우리가 있었습니다. 7조를 내밀며 모든 걸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공장도 기술도 데이터도 다 달라는 거죠. 이게 동맹의 모습입니까? 누가 진짜 파트너입니까? 5만 달러로 신뢰를 쌓은 쪽입니까? 아니면 7조로 통제하려는 쪽입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자기 혐오였어요. 제가 평생 옳다고 믿었던 방식이 실은 틀렸다는 깨달음이었죠. 우리는 동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의리를 비웃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배신을 계획하는데 한국은 신뢰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숫자로 압박하는데 한국은 관계로 리드하고 있었죠. 누가 세계를 이끄는 방식을 아는 겁니까? 보고서가 무거워졌습니다. 7조 대 53조라는 숫자가 눈에 아프게 들어왔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금기를 깨는 행동이었죠. 동맹을 배신하는 비밀 계획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5만 달러라는 작은 선택이 25년 뒤 350조로 돌아왔어요. 계산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이게 진짜 혁명 아닙니까?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시대가 끝나고 있었어요. 신뢰로 연결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죠. 우리는 여전히 과거 방식을 고집하는데 한국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오만함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실은 지배와 복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파트너였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앞선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기술로도 신뢰로도 말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건물이 상징하는 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5만 대 7조 대 53조 대 350조. 이 숫자들의 대비가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누가 진짜 힘을 가진 겁니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두려움이요. 평생 믿었던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공포였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한국이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구겨버린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 혐오가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감정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접촉이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서둘러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게 우리 통제권을 벗어날 겁니다.
350조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면 아시아 경제 판도가 바뀌어요. 북극 항로가 열리고 러시아와 한국이 직접 연결되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료와 긴급 통화를 연결하라고 했어요. 산업부든 국방부든 누구든 좋으니 결정권자를 찾으라고 했죠. 이 문제를 바로 끝내야 했습니다. 1시간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한국산업부 차관이라고 했어요.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죠.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건에 대해 명확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거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했죠. 예스 아니면 노로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이상했습니까? 차관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상황이 답이 되느냐고요? 예스인지 노인지만 말하라고 했어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자고 했죠. 하지만 차관은 계속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야 안다는 거예요.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왜 명확하게 답을 못하느냐고 따졌어요.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고 했죠.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게 뭐가 그리 힘든 겁니까? 차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선 모든 게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예스나 노로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관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맥락이요? 관계요?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국가 간 협상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차관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미국도 중요하고 러시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식이었죠.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외교입니까? 이건 그냥 눈치 보기 아닙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양쪽 눈치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어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죠. 한국은 계속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빌어먹을 상황 타령이라니요. 빌어먹을 관계 타령이라니요. 왜 간단한 질문에 명확히 답을 못하는 겁니까?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죠. 책상을 쳤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한국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도 못 내리면서 무슨 독립적인 파트너입니까? 항상 눈치만 보고 있으니 답답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결정을 못 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어쩌면 저들의 애매함이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우유부단한 거죠. 한국은 항상 이랬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왔어요. 명확한 입장을 못 밝히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한국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문화적 배경이든 역사적 맥락이든 뭐든 좋으니 왜 저렇게 애매한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료였어요. 언어학자들이 작성한 논문이었죠.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는 화용론적 언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문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뜻이라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수십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구체적인 예시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물 한 잔 달라는 표현이 한국어론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물 주세요부터 물 줄래까지 상대방에 따라 전부 다르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모르면 번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번역이 불가능하다고요? 언어인데 번역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하는 겁니까? 논문은 계속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맥을 읽는다고 했어요. 상대방의 나이와 직급과 관계를 파악한 뒤 적절한 표현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영어는 명확합니다. I는 I고 U는 U예요. 관계가 바뀐다고 단어가 바뀌지 않죠. 하지만 한국어는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겁니까?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차관이 왜 그렇게 답했는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한 게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한국식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예스나 노는 너무 단순한 답입니다. 관계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누구에게 말하느냐,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 문화의 핵심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배운 방식과 정반대였어요. 미국은 명확함을 가치로 여깁니다. 계약서엔 모든 게 명시돼 있죠. 애매함은 약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애매함이 아니라 유연함이었어요.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능력이었죠. 관계를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게 그들의 강점이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볼쇼이 극장 때도 그랬어요. 삼성은 계약서 없이 5만 달러를 냈습니다. 관계를 봤던 거죠. 러시아가 어려울 때니까 도와야 한다는 판단이었어요. 쇠빙선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한 팀워크로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매뉴얼만으론 불가능하다고 했죠. 상황을 읽고 서로 맞춰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어의 화용론이 한국 문화를 만들었어요. 관계 중심 사고가 비즈니스 방식이 됐죠. 그리고 그게 기술력의 바탕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비웃었던 게 실은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황을 읽는 힘이요. 맥락을 파악하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로 통제하려 합니다. 모든 걸 명시하고 법적 구속력으로 묶으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관계로 연결합니다. 신뢰를 쌓고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강한 겁니까? 계약서는 찢을 수 있습니다. 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신뢰는 깨지면 돌이킬 수 없죠. 러시아가 25년간 기억한 게 그겁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관계였어요. 어려울 때 함께했던 기억이었죠. 그 신뢰가 350조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책상에 기댔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였죠. 그리고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된 겁니다. 제가 평생 무시했던 것들이 실은 핵심이었습니다. 눈치요, 맥락이요, 관계요. 이런 게 약점이 아니라 무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명확함을 강조할 때 한국은 유연함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문화의 벽이었어요. 아무리 한국어를 배워도 저는 한국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관계를 읽는 능력은 언어와 함께 자라는 거니까요. 논문을 덮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어의 화용론이 계속 맴돌았어요. 관계 중심 언어라는 개념이 낯설었죠.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죠. 저는 2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왼쪽 화면에 쇠빙선 조선소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였어요. 수만 명의 인력이 움직이고 있었죠. 놀라운 건 그 속도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오른쪽 화면엔 과거 기록을 띄웠습니다. 볼쇼이 극장 관련 기사였어요. 삼성이 5만 달러를 후원했던 그 순간의 사진들이었죠. 낡은 흑백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2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왼쪽의 첨단 기술과 오른쪽의 오래된 의리가 이상하게도 부조화를 일으켰어요.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죠.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된다는 겁니까? 다시 아까 차관과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상황을 봐야 한다는 말이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 표현들이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을 본다는 게 뭡니까? 관계를 읽는다는 게 뭐죠? 그게 정말 한국식 사고방식의 중심이라는 겁니까? 갑자기 오른쪽 화면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삼성이 러시아에 남았던 그 선택 말이에요. 모두가 떠났을 때 남은 거죠. 그게 바로 상황을 본 겁니다.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관계를 선택한 겁니다. 계약서나 이익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봤던 거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신념이었던 겁니다. 그게 한국식 의사결정이었어요. 눈이 왼쪽 화면으로 갔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어요. 놀라운 팀워크였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상황을 읽는 겁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불가한 일이에요. 현장은 매 순간 변하니까요.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맞춰가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눈치입니다. 눈치라는 단어가 달리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우유부단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명확하지 못한 태도라고 봤죠. 하지만 실은 고도의 감성 능력이었습니다. 상황과 맥락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힘이었어요. 두 화면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리와 기술이 분리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거였죠. 그 뿌리가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관계를 읽는 언어요. 충격이 왔습니다. 제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삼성이 러시아에 남은 것도 상황을 읽은 거였습니다. 쇠빙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서로를 읽는 능력이었어요. 모두 같은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문맥을 파악하는 힘이요. 관계를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이었죠. 이게 한국 문화의 전통이었고 동시에 창조의 원천이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요. 제가 답답하다고 비웃었던 그 애매함이 실은 괴물 같은 능력이었다는 겁니까? 상황 적응력이요. 맥락 파악 능력이요. 미국 조선소와 비교가 됐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로 움직입니다. 명확한 매뉴얼이 있죠. 모든 게 문서화돼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느립니다. 변호사를 불러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눈빛만으로 소통했어요. 상황이 바뀌면 즉각 대응했죠.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어릴 때부터 관계를 읽도록 훈련시켜요.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걸 배우죠. 그게 자동화된 겁니다. 그 능력이 비즈니스로 확장된 겁니다. 팀워크가 완벽한 이유요. 의리를 지키는 이유요. 모두 관계를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였어요. 언어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경쟁력이 된 겁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애매함이 명확함을 이긴 거예요. 유연함이 경직됨을 넘어선 겁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다시 두 화면을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미로 보였어요. 왼쪽의 기술력은 오른쪽의 의리에서 나온 겁니다. 완벽한 팀워크는 관계 중심 문화의 결과물이었어요. 하나의 뿌리였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언어라는 하나의 DNA에서 모든 게 자라난 거였죠. 의리도 기술도 신뢰도 속도도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상대하는 줄 알았어요. 숫자로 계산 가능한 변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가 상대한 건 문명이었어요. 문명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천 년간 다듬어진 관계의 기술이요. 언어 속에 녹아든 공동체의 지혜였죠.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로 흉내낼 수 있겠어요. 미국의 조선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기술자들이 왜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했는지요?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25년 전 보여준 그 관계 중심 태도가 지금도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었죠. 우리 미국은 줄 수 없는 겁니다. 계약은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죠. 하지만 신뢰는 못 줍니다. 우리는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니까요. 상황이 바뀌면 배신하죠. 한국은 관계 중심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게 신념이고 문화였죠.
그래서 러시아가 선택한 겁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적 패배였어요. 완전한 굴복이었죠. 제가 평생 쌓아온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계약으로 묶으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관계로 연결했어요. 그게 더 강한 겁니다. 계약서는 찢어지지만 관계는 남습니다. 돈은 바닥나지만 신뢰는 쌓이죠. 우리가 단기 이익을 봤다면 한국은 장기 관계를 봤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명확합니다. 350조라는 결과가 답이에요. 5만 달러의 의리가 25년 뒤 이렇게 돌아온 거죠. 스크린 속 조선소 노동자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문명을 창조하고 있었죠. 관계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봤으니까요. 계약서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언어 속에, 문화 속에, 관계 속에요. 한국은 그걸 지켜왔습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고 새로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감성을 경쟁력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진짜 혁신이죠. 완벽하게 졌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 실은 핵심이었어요. 제가 비웃었던 애매함이 최강의 무기였죠. 그리고 저는 그걸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인이니까요. 개인주의로 자랐고 명확함을 배웠으니까요. 한국 사람처럼 눈치를 볼 수 없어요. 관계를 중심에 둘 수 없죠. 이게 문명의 차이였습니다. 깨달음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긴급 동아시아 전략 포럼이 열렸죠. 각국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야 했어요.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였어요. 동맹의 이름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죠. 이게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깨달은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관계 중심 문화요. 언어에서 비롯된 힘이요. 하지만 일은 해야 했죠. 포럼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어요.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연구원들이었죠.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한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미국의 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맹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죠. 일방적인 결정은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하는 이유를 언급했죠. 안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우리 전략에 협조해야 한다고 간조했어요. 러시아 문제를 꺼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와 거래하는 건 동맹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죠. 우리 허락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이상 우리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동맹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죠. 연설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폴란드 국방부 자문위원이라는 명패가 보였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포프스 박사는 힘을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걸 봤다고 했죠. 폴란드는 한국과 맞부딪혀 봤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로요. 전차 계약이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죠. 2달 만에 전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승인에만 1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서류 검토에 몇 달이고 변호사 협의에 또 몇 달이었다고 했죠. 전쟁터에선 속도가 생명인데 미국은 너무 느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어요. 저는 힘의 논리를 말하려 했는데 그는 실질적인 경험을 들이댔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건 힘이 아니라 신뢰라고 했어요.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지켰다고 강조했죠. 이건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사우디 투자청 관계자였죠. 그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했어요. 놀라운 건 속도와 품질이었다고 강조했죠. 약속한 것보다 빨리 완성했고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서구 기업들과 비교했습니다. 계약서 협상에만 몇 달이 걸렸다고 했어요. 착공 후에도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고 했죠. 반면 한국은 처음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고 간주했습니다. 사우디에게 필요한 건 기술과 약속을 동시에 지키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미국은 힘은 있지만 신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저는 연단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힘을 말하려 했는데 그들은 신뢰를 말했어요. 제가 주한미군을 언급했는데 그들은 K- 방산과 K-건설을 이야기했죠. 이게 뭡니까? 제가 과거를 들먹이는 동안 세계는 현재를 보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안보를 말하는 동안 그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청중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동정 섞인 표정들도 보였죠.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공격받고 있었죠.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 물었죠. 미국은 왜 쇠빙선을 못 만드느냐고 했습니다. 기술 패권을 말하면서 정작 핵심 기술은 없지 않냐고 지적했어요. 한국은 독자 개발로 나아가는데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했죠. 역풍이었습니다. 완전한 역풍이었어요. 제가 힘을 과시하려 왔는데 오히려 약점이 드러나고 있었죠. 프랑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강조했죠. 미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지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립되고 있었죠. 제가 주한미군을 말할 때 그들은 폴란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보 우산을 언급할 때 그들은 사우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를 들먹일 때 세계는 이미 현재를 평가하고 있었죠. 깨달았습니다. 역풍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요. 제가 서 있는 이 연단 자체가 과거의 유물이었던 겁니다. 힘으로 명령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신뢰로 연결하는 시대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시대였죠. 이건 한국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 자문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포프스 박사는 과거의 논리로 현재를 재단하려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세계는 이미 변했다고 강조했죠. 힘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로 과거에 살고 있었던 겁니까? 주한미군이 있다고 한국이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계는 다른 걸 보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력을 봤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평가했어요. 25년 전 의리를 기억했죠. 그게 현재의 선택 기준이 된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굴욕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연단의 선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힘을 말하려 했지만 실력이 없었던 사람이요. 질문 하나가 또 날아왔습니다. 호주 무역대표부였어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뭘 줄 수 있냐고 물었죠. 안보만 말하지 말고 실질적인 협력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압박이요? 통제요?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주는데 우리는 명령만 하고 있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싸늘한 침묵이었어요. 제가 말을 이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죠. 저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공개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제가 힘을 말하러 왔는데 무력함만 드러냈어요. 제가 동맹을 언급했는데 배신자로 보였죠. 제가 주한미군을 들먹였는데 세계는 K-방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잘못 읽었습니다. 시대를요. 흐름을요. 저는 과거의 논리로 현재를 재단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신뢰의 시대가 왔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68배 늙은 전략가가 보였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읽지 못했습니다. 과잉된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확신이 무너졌죠. 포럼을 빠져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공개적인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죠. 폴란드와 사우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진 것 같았죠. 책상 위에 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리아 스트래티지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감 넘치게 작성하던 문서예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쓴 거죠. 이 한 문장을 위해 30년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관계 중심 사회예요. 언어부터 다르죠. 상황과 맥락을 읽는 능력이 그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걸 약점으로 봤어요. 하지만 실은 강점이었다고 썼습니다. 눈치라고 비웃었던 게 최고의 경쟁력이었어요. 애매하다고 답답해했던 게 유연함이었죠. 우리가 무시한 것들이 실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통제 아래 있지 않아요. 독립적인 파트너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앞선 존재일지도 몰라요. 기술로도 신뢰로도요. 세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알았고 사우디가 알았어요. 러시아도 이미 알고 있었죠.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요. 그게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68배 늙은 전략가가 모든 걸 잃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얻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진실을요. 제가 평생 외면했던 진실을 마침내 마주한 거예요. 늦었지만 정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걸 그들은 지키고 있어요. 신뢰와 의리와 관계의 가치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이나 힘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 하나가 세월을 건너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런 걸 보면 세상은 아직 따뜻한 마음으로도 굴러가는구나 싶어요. 누구는 계산으로 움직이고 누구는 믿음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시간을 이기는 건 믿음 쪽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